안녕하세요. 저 오늘 의학의를 강의하게 된 손해자동사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늦어서 너무 죄송을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일단 많이 알아가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스에서 공부하셨던 분은 책을 사신 거예요? 재작년? 2019년도, 그쵸?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준비하려고, 그쵸? 맞아요. 그때 제가 정혜진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좀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제가 상의 보면서 그때 책이 있으면 오늘 제가 준비해온 그림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이 완성이 안 돼서 그 그림을 좀 같이 준비해왔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공부하시러 오신 분들 지금 혹시 실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까요? 실무를 하고 있어요? 뭐 독립이 아니면 보험회사? 독사.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의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처음엔 간호사로 한 7, 8년 근무를 했었고요. 7, 8년 근무하면서 이제 외래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매너리즘도 빠지고 외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페이도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이쪽으로 먼저 넘어왔었어요. 간호사 출신이. 저는 간호사가 병원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갈 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간호사도. 그래서 처음에 보험회사 와서 저도 위탁에서 서베이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법인에서. 처음에 그래서 한 2014년도까지 위탁에서도 한 4, 5년. 그래서 저는 1차를 경력으로 뺐어요. 1차 시험도 합격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경력으로 빼고 저도 2차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실무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면 자격증이 필요해질 때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바로 합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차도 이 의학이론이 1차에 원래 있었거든요. 1차에 있을 때도 저는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1종부터 4종까지 있었잖아요. 저희 업종이. 그때도 저는 4종을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래서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시험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주관식이 나올 때는 좀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오면 되게 많이 좀 좌절감이 많이 오거든요. 공부한 데서 안 나오고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분들은 또 잘 공부했던 부분에서 주관식이 나오면 굉장히 또 합격률이 높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체 1기 때 공부를 좀 했어요. 신체 1기 때. 2014년도에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무조건 저 시험 봤어요. 아시죠? 처음 시험 출제될 때가 가장 쉽게 나와요. 1종, 2종, 3종, 4종이 2종 빼고 1종, 3종, 4종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신체, 사람이 다치면 다 할 수 있는 시험이 돼서 저는 그때 자동차하고 책임근제만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4종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재산보험은 너무 지겨웠거든요. 그리고 실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책임근제를 했는데 처음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혹시 자동차 쪽 좀 그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보상 쪽만 하시다가 배상 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보상은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그냥 주고 안 주고 부지급하고 지급 요 두 가지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전하시죠. 되게 많이 그물망처럼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그물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든 피해자한테는 보상을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자보가.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무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거를 풀어가는데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의학이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어렵죠? 혹시 병원에 근무하신 분 있으세요? 이쪽으로 오신 분이 저처럼 간호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방사선 출신이거나 인병가 출신이거나 아니면 의무기록사거나 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주변에. 업무과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오시고요. 또 방사선 출신들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도 꽤 있어서 혹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좀 편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왜 하냐면 준비를 하려고. 숨도 좀 차네요. 강의하기 전에. 좀 저는 의학 이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왜냐하면 저희는 저처럼 간호학 라이센스, 저희는 면허증이잖아요. 면허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병원 들어가서 어쩔 근무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내 몸을 알아야죠. 우리 사람 몸을 알아야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내 몸을 알고 내가 다쳤을 때 누군가 다른 타인이 다쳤을 때 그 사람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돼요. 기본적인 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것만 공부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험을 위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기존에 저도 공부할 때는 되게 제가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간호사는 케어 위주이기 때문에 이쪽 손해사정 업무 넘어왔을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는 진단명 위주로 뭔가를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저희는 케어 위주예요. 진단명에 따라서 환자분 검사와 어떤 치료 행위, 그 다음에 뭐 합병증, 에머전시 이것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혀 별개였어요. 그리고 시험 출제도 저희 간호사들한테 병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간호사라고 의학이론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제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재산보험이 제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보, 그 다음에 책임근제, 그 다음 의학이론.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보긴 했지만 꽈락당할 뻔했어요.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봐서.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저희가 알던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저한테는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봐서 저는 의학이론을 가장 낮게 봤는데 의학 이론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나중에 점수를 보면 되게 높아요. 의학 이론이 평균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분들은 다 외우시잖아요. 다 외우시다 보니까 의학 이론 점수가 막 70점, 80점 나와요. 근데 저는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면 많이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무슨 시험이든 암기할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하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총 3개 챕터죠. 해부학 서론하고 외상학 개론하고 신경계통 준비를 했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간이죠. 근데 4시간인데 저는 아마 오늘 준비한 게 제가 조금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 긴장을 해서 충분히 설명 못하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준비한 거는. 그리고 앞으로 제가 8주 동안 여러분하고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굳이 길게 가진 않을 거거든요. 질병 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티피컬하게 증상, 그러니까 정의, 원인, 증상, 치료, 그 다음에 어떤 포커스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나면 저는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거든요. 저는 기출문제를 제가 학원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훨씬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될지 저는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기출문제를 풀면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의 썸머리를 많이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의학 이론이 조금 빨리 끝나면 저는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기출문제 제가 준비했는데 저는 기출문제가 저는 설명이 되게 제가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책보다는. 책은 조금 풀어야 된다면 기출문제는 또 아닌 거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 첫 장에 해부학적 자세 있죠? 이게 잘 안 보이면 그냥 책 봐도 될 것 같아요. 해부학적 서론하고 외상학 개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 거예요. 완전 의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배울 때 우리 운전 다 할 줄 알죠? 시동 켜고 앞으로 가고 빨간 불 때 서고 녹색 불 때 가고 가면 돼요.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다 뭔가를 배우죠. 어떤 신호가 어떤 모양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기준을 정해놔야 우리가 하늘을 누워서 볼 때랑 옆으로 있을 때는 방향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약속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인 자세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런 모양 있죠? 지금 이런 모양대로 우리가 차렷 자세 하면 보통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 해부학적 자세가 아니에요. 손바닥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앞으로 가게 되면 5번째 손가락이 몸쪽에 붙고요.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몸쪽에 붙은 거를 내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몸쪽에서 멀어지는 걸 외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측과 내측 구분할 때도 이러한 자세에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엄지가 밖으로 가면서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또 안쪽이고 우리가 팔이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쪽인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뒷장이 이제 평면, 해부학적인 평면이 나옵니다. 해부학적인 평면이 나와서 우리가 시상면, 이 평면은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평면을 찍고 CT는 가로, 세로로 찍고 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시상면과 관상면, 가로명에 각각의 90도 각도를 이루면서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상면은 몸을 앞뒤로,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는 면을 시상면이라고 하고요. 관상면은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앞뒤로. 그래서 몸을 앞뒤로 구분하는 걸 관상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로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는 걸로 상하로 나누는 거. 시상은 우리가 시선을 보니까는 좌우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상면은 얼굴이니까 앞뒤로. 그리고 가로면은 상하로 구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운동면.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거,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움직이잖아요. 요거를 너가 의학용어로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의학용어로 좀 풀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굽히는 거 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을 이루는데 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펴는 거는 신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각이 넓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전. 이것도 원래 이제는 그림이 조금 있으면 훨씬 편한데 내전은 우리가 외전은 벌리는 거고요. 외전은 몸쪽에 가까워지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내하고 회외는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는 게 회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바닥이 밑으로 가 회내일 것 같은데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야 회내라는 거.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게 회외. 그리고 우리가 배측 굴곡, 저축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발목을 까딱까딱 할 때 등배자 쓰죠. 그래서 발등 쪽으로 올리는 거 배측, 그리고 발바닥 쪽으로 내리는 것을 저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발목은 무조건 다 굴곡이에요. 신전이 없어요. 올리고 내리고 다 각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배측 굴곡, 저축 굴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번하고 외번이 있는데요. 우리 발목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내번, 바깥쪽으로 가는 것을 외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내, 바깥, 외 그런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몸통 쪽에 가까워지는 것은 조금 내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옆에 영어가 조금 있는데요. 영어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실무에 접속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거나 차트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 용어가 많이 나와요. 차트에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영어가 나오진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4번, 외번이랑 차트에 써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체 방향에 대한 용어입니다. 신체 방향에 대한 용어는 그림 보이시죠? 3번째, 요거예요, 요거. 제가 유료로 다운받아도 그림이 요거밖에 없어요. 되게 안 예쁜 여자 모습인데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방향에 대해서는 내측은 당연히 우리가 내측은 정중면을 상대로 안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면보다 먼 쪽에 가는 것을 외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에서 심장을 중심으로 몸통에서 가까운 걸 근위, 멀어진 걸 원위. 그래서 보통 사지에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진단사에 심장인데 여러분들 보신 거 있나요? 상완골, 원위부 골절 아니면 근위부 골절. 그랬을 때 우리가 상완골이 어디죠? 상완골? 팔이죠. 팔에서 근위부 골절. 그러면 심장에서 가까운 쪽이니까 어깨에 가까운 쪽이겠죠. 그리고 원위부는 주관절 쪽에 가까운 쪽.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나눠서 사용할 때, 그리고 주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원위부라고 하면 손목에 가까운 쪽이고요. 요걸 근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절에 가까운 쪽이 골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측은 손바닥, 저측은 발바닥. 그렇게 배측은 손등, 발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후는 다 아시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해서 우리가 뭐 ACL, PCL 할 때 앞에 A가 붙으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거고, P가 붙으면 포스테리어이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장에도 심장 쪽도 심장 쪽에 무슨 관상동맥인데 앞쪽 관상동맥이면은 앞에 A가 붙어요. 안테리어. 그리고 후방일 때는 포스테리어. 그리고 우리 체스트 PA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체스트 PA 할 때도 뒤에서 앞으로 짚기 때문에 그렇게 P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상하,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운동 방향도 앞에 있고 신체 방향도 있다 보니까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본인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이라고 했을 때 심장에 가까운 쪽이면 어깨에 가까운 쪽, 심장에서 먼 쪽이면 손가락 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 외피하고 주변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 제가 참고사항을 좀 넣어놓은 거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차트 볼 때, 질병 쪽 차트 볼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디 주변이 골절됐다, 주변에 전이가 됐다 할 때 페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외부는 에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대기통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가 뼈는 총 206개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 꼭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뼈가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뼈대를 한글로 된 걸 하고 싶은데 진짜 그 책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우리가 몸통 골격하고 사질 골격하고 조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가 제일 그나마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요거 그림에 제가 순서가 잘 돼 있진 않으니까 순서 제가 이 그림 여기 보게 되면 몸통을 보게 되면은 여기 머리부터 척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경관절 있죠? 경관절, 그 다음에 골반까지가 우리가 몸통 골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은 다 아시겠죠? 팔다리예요. 팔다리인데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까지 거기가 사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몸통 골격에는 2개 안면부, 이소골 이렇게 해서 29개 정도 있고, 보통 척추만 우리가 좀 볼까요? 척추만? 이거 보이세요? 그냥 그림으로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책에 탑재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또는 아니면 척추 파트에는 그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배우기 전에는 우리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관심 없었잖아요. 자, 그 척추체만 볼게요. 척추체만. 우리가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고 이제 미추, 미천추가 있다고 하게 되면 경추가 몇 개일까요? 경추. 7개죠. 독서 하시니까 다 아시는 경추는 7개입니다. 흉추는 12개. 그리고 요추는 5개. 그리고 미천추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하나로 붙었다고 해서 1개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표현할 때는 천추도 5개로 나누고 미추도 한 4개 정도로 나누게 구분을 하긴 해요. 그래서 천추 1번 골절, 천추 5번 골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인이 됐을 때 그냥 각각 이제 그게 퇴행해가지고 하나씩 붙어 있어서 하나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천추 이게 보이세요? 그림 보게 되면 요게 천추가 여기까지, 여기 꼬리뼈 빨리 빼고, 그래서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구분을 5개 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꼬리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척추체는 26개 정도 되고요. 흉골 보이시죠? 여기 앞에 우리 가슴에 있는 흉골 그거 하나 있고요. 늑골은 24개, 12쌍씩 있죠. 그렇게 있고 뭐 상지, 하지 해가지고 하지대는 하지랑 몸통과는 표현을 해가지고 토탈해가 제가 구분해서 몇 개씩이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토탈 뼈는 206개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다 그려도 되긴 해요. 굳이 뭐 얼굴에 있는 것만 빼면 머리 있잖아요. 그리고 척추 여기 7개 있고 흉추 12개 있고 요추 5개, 천추, 위추 하나씩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쇄골 있죠? 쇄골. 밑장뼈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쇄골 있고 뒤에 우리 견갑골, 견관절, 날개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있고 상지대 있고 그 다음에 요골, 척골, 팔, 요골, 척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개, 수근관절 8개. 이거 나중에 상지대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8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 출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 손목에 8개 정도 뼈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죠? 엄지는 손가락에 2개고요. 나머지는 3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그렇게 하면 되고 골반 있고요. 골반 있죠? 골반. 뭐 장골, 좌골, 여기 뭐 치골 결합 부위 이렇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지대, 대퇴골 있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 대퇴골. 그 다음 여기도 경골하고 비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똑같죠? 별거 아니죠? 그냥 뼈대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구분하셔도 돼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만 가지고 그림으로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만 외우면 돼요. 갈비뼈는 뭐 12쌍이니까 12개. 그거 그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몸통 골격은 여기까지가 몸통 골격이고 나머지는 사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뼈대 계통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뼈는 보통 유기질하고 무기질과 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은 35% 정도 되어 있고요. 무기질이 45%, 수분이 20%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유기질 같은 경우는 칼슘, 콜라겐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무기 성분은 칼슘과 인으로 되어 있어서 단단한 무기질 성분은 우리가 압축력을 증가시켜서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유기질 성분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과 장력을 해서 외부의 압력을 잘 견디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래 이제 세포로 넘어갈 건데요. 고래 세포를 보게 되면 조상세포가 있고 모세포가 있고 골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조상세포 순서대로 가보죠. 조상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있겠죠. 엄마가 있고 세포가 있고 나머지 세포가 이제 흡수가 돼서 파골세포로 이제 방출이 돼야 되거든요. 요 순서대로 그냥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되기는 해요. 기존의 객관식 출제에는 요 순서를 조금 하긴 했는데 주관식으로는 어떻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차피 의학이론은 문제은행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를 단답형으로도 유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조상세포는 유사변을에 의해서 이제 조골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이 분할된 세포가 입방향 형태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고 이제 콜라겐 섬유 등의 골기질 단백질로 합성을 하면서 유골에 묻히게 돼서 이게 이제 골세포로 됩니다. 골세포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분열은 하지 않고 완전체 세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완전체 세포가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방출이 되면서 파골세포로 넘어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파골세포로 되고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다 역할을 했으면 빠져나가서 없어져야 되니까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기죠. 이렇게 계속 고래의 생성과
흡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가 골의 재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골의 성분은 무기질, 유기질,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골세포는 조상, 골모, 골세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낡은 뼈는 재흡수되는 파골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골은 보통 성장을 하는데 길이 성장과 두께 성장을 해요. 길이 성장은 이제 뭐 연골내 골화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판 알죠? 성장판이 우리가 사춘기까지는 열려 있어서 그게 닫히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진 않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길이 성장을 하고요. 나머지 두께 성장, 골막을 통해서 막뇌골화를 통해서 두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골의 구조로 넘어갈 건데요. 그것도 그림이 제가 갖고 왔을 것 같은데요. 그림이 뼈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장골 사진이 하나 있고요. 요거를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뼈 사진을 저희가 그리죠. 그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골막은 맨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바깥쪽에 골막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관이나 지각신경이 많이 불표되어 있고요. 골막은 골 바깥쪽에 있는데 골막은 두께 성장을 합니다. 두께 성장을 통해서 골막을 통해서 골이 두께가 성장이 되고요. 골의 재생과 증식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질이 있죠. 골질 우리가 피질골하고 해멸골 되어 있고요. 여기 그 스폰처럼 뽕뽕뽕 나와 있는 게 해면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면골에는 혈관들이 뼈에 들어오도록 구멍과 작은 도관이 있는 망상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치밀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밀골. 치밀골은 이제 혈관이나 신경 분포골의 바깥쪽에 존재를 하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골수가 있죠. 골수가 있어서 적색골수와 황색골수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적색골수는 조혈 작용을 합니다. 유아였을 때는 모든 뼈가 다 조혈 기능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거의 이제 적색골수가 황색골수로 되는데요. 성인이 되면 척추하고 늑골하고 흉골에만 조혈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골 끝에 연골 있죠, 연골. 연골 많이 들어봤죠? 연골. 우리 뼈와 뼈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절 연골도 있고 관절을 통해서 연결도 되어 있지만 관절 연골로도 우리가 마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나이가 먹으면 왜 연골이 다 닳죠? 재생이 안 됩니다. 재생이 안 돼서 많이 닳아서 우리 어머니들이 뭐예요? 요즘에 줄기세포 맞잖아요. 줄기세포 맞아서 이걸 조금 유지를 하고 줄기세포로도 안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합니다.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연골로 인해서 뼈와 뼈가 닿지 않고 되게 잘 움직이려고 하는데 연골 다 닳아서 뼈끼리 닿잖아요. 아프죠. 아프니까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인공관절로 넣어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은 이제 골단 연골이 있고요. 장관골의 골단과 골간 사이에 골연증을 한다고 되어 있고 관절 연골, 그러니까 골단 연골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그거 보통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닫혀져 있지 않으면 길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골단 연골이고 관절 연골은 제가 말한 거. 얘네들이 관절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의 분류를 볼 건데요. 뼈가 우리가 하나로만 모양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죠. 뼈는 그냥 크게 굳이 저는 이런 걸 왜 분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도 별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분류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연골내골하고 막내골화가 있는데 막내골화는 평평한 거 이런 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는 머리와 여기 어깨, 골반 같은 게 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골의 분류는 장관골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상완골이나 대퇴골처럼 긴 롱뼈 있죠. 롱뼈를 장관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골,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리고 손목이나 발목에 있는 그런 짧은 뼈, 숏본, 그런 거를 단골이라고 표현하고, 아까 말한 평평골, 견갑골이나 두개골 또는 우리 골반 같은 경우는 평평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규칙골, 척추뼈는 보셨나요? 척추뼈, 우리 그 뼈해장국 드셔보셨죠? 뼈해장국 드셔보시면 거기 뼈 되게 불규칙하죠? 사람 몸도 비슷해요. 척추뼈 보면은 몸통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불규칙하게 생겼다. 그래서 총 4개로 긴 롱뼈, 숏본, 그 다음에 평평한 거 플레이트본, 그 다음에 뭐 이레귤러 본 해가지고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롱뼈 같은 경우 또 구분을 하죠. 아까 원위, 근위도 이렇게 했지만 여기 이제 골단, 그리고 뭐 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가 이제 신장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위, 여기도 골단이겠죠. 골단과 골단 사이를 골간, 그리고 여기는 골간단이거든요. 골단과 골간 사이에 골간단이 있는데 여기에 성장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장판. 그렇게 이게 여기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죠. 이거 다 한글로 제가 다 책에 기지 탑재할 때는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에피피셜 해가지고 골단이 있고요. 골간단, 골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에피피셜 라인이 요거 자체가 성장판으로 보시면 돼요. 성장판. 얘가 성장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 레드본 메로우는 적골수, 옐로우본 메로우는 황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책은 여러분들이 저랑 8주 가면 책은 구매를 하실 거니까 책에 그림을 탑재할 때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뼈가 하는 역할, 굳이 이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뼈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잖아요. 우리 뭐 흐느적거리는데 지탱해주고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부딪혀도 웬만해서는 안에 있는 장기가 손상을 받지 않아요. 특히나 머리. 우리 아이들 그렇게 머리를 쪄도 일반적으로 멀쩡하잖아요. 그만큼 단단하게 역할을 해주는 게 뼈입니다. 보호해주고 우리 몸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적골수, 우리 뼈 안에 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적골수가 조혈작용을 합니다. 조혈작용하고 그 다음에 광물질, 무기질 같은 것을 저장하는 역할. 가끔 어떤 책엔 5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관절, 그 다음은 이제 관절입니다. 관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이제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보통은 관절이라고 이해하면 활막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관절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 보통 활막관절, 윤활관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 분류할 때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요. 운동성으로 분류를 하고, 기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운동성을 분류하는 건 당연히 운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를 하겠죠. 부동관절하고 가동관절로 구분할 거고요. 가동관절 그야말로 아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관절과 실관절, 구부렸다 폈다 하는 큰 관절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부동관절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몸 중에. 아예 움직이지 않은 거. 머리. 여기 제가 두개골 하나 갖고 왔는데 애기뼈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애기 거.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설렁설렁하게, 애기 때는 이게 되게 설렁설렁하게 돼 있잖아요. 설렁설렁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나중에 붙어요. 뼈처럼. 그래서 우리 왜 이게 없나? 내가 머리 뼈도 갖고 온 것 같은데? 머리 뼈도 하나 갖고 왔는데. 있다. 여기 두개골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얘네들 다 부동관절이에요. 다 붙어있지, 원래 하나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 조직으로 단단하게 붙어있어 움직이지 않는 거. 얘네들이 부동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톱니바퀴처럼 쫙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치아, 이도 아예 우리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관절이라고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유결합 조직, 우리가 그래서 연결 부위가 결합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 거, 두 개 봉합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골결합은 우리 척추와 척추 사이는 추간판이라는 게 있죠. 디스크. 걔네들도 우리가 연골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골반이 이렇게 있죠. 골반이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얘네들 이렇게 여기 연골이 이렇게 치골결합, 연골. 얘네들도 연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골결합, 치골결합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제 골결합도 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동관절,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건 팔다리 관절, 그래서 슬관절과 주관절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적인 분류는 그림이 어딘 영어로 제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없습니다. 안 갖고 왔나 봐. 여기 안 넣었어요. 근데 그림이 맨 끝자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맨 끝에 작은 글씨로 뭐 있지 않아요? 제가 준 것 중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그 문제, 기출문제 할 때 탑재했던 그림이거든요. 어느 블로그 사진을 제가 발췌했는데 그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면관절은 직선 운동만 가능한 거,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하고 발목 같은 부위가 우리가 평면관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첩관절, 우리가 경첩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경첩? 문이죠. 문은 열고 닫는 것밖에 안 되죠. 열고 닫는 것과 비슷한 운동을 하는 게 팔, 무릎이에요. 그래서 구부리고 펴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거. 그래, 경첩관절, 운동수기 한계하고 굴곡하고 신전만 가능한 관절입니다. 차축관절은 여러분들 그 머리 돌려보세요. 머리 돌릴 수 있는 거. 차축관절. 돌리는 회전 운동만 가능한 거. 목 말고 뭐가 있을까요? 팔. 엎치고 뒤치고 하는 거. 요거 회전만 가능한 거 차축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원관절하고 구상관절 조금 비슷한데 타원관절은 구상관절보다 좀 더 얕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목 정도. 관절 두가 타원형이고 관절 두는 관절의 머리 모양이고요. 관절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구상관절은 이렇게 소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타원은 그게 조금 얕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얕은 거 타원관절. 그래서 보통은 손허리 여기 손목 같은데 손가락 같은데 그런 데를 보시면 되고요. 안장관절 여러분 좀 달라요. 안장관절은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엄지의 중수지관절. 그래서 안장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거기 보시면 그림이 작게 나왔어요. 그림이 작게 있는데 말의 안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안장관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부위가 어디인지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시험 출제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경첩관절 중에 경첩관절에 해당하는 관절 부위는 관절의 형태는 또는 슬관절의 형태는 고래 형태는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구상관절은 우리 경관절하고 여기 고관절 있죠?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켓 모양을 써가지고 관절두하고 관절러가 굉장히 오목해가지고 운동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운동을 되게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또 단점이 잘 빠지겠죠. 탈구. 그래서 탈구가 잘 되는 부위가 또 어깨.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학적 분류를 보게 되면요. 활막하고 섬유, 연골 비슷합니다. 활막관절은 활액으로 차 있는 관절광을 중심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윤활액은 마찰을 낮게 해주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섬유관절은 우리가 다리에 보면 경골하고 비골이 있다고 했죠. 얘가 경골이에요. 얘가 비골이고. 여기 사이에 움직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 섬유관절. 여기에 보통
섬유관절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골관절은 초자연골하고 섬유연골 관절로 구분을 했고요. 초자연골은 이제 골단판, 아까 말한 성장판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완전히 골아돼서 성장이 멈추는 거. 그 다음에 섬유연골 관절은 추간판하고 골반의 추골결합에 해당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해부학적인 여기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한두 개씩은 몇 번은 나오기는 해요. 몇 번은 나오기는 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섬유 결합 조직은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연골 관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살짝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위라는 거. 활막은 운동이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골입니다. 연골,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고요. 실례지만 지금 몇 시죠? 여기 시계가 없네요. 56분이요? 제가 늦게 시작해서 그래도 제가 4시까지 하고 좀 쉴게요. 연골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연골, 뼈 끝에 붙어있는 연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연골도 우리가 초자연골하고 탄성, 섬유연골, 골단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골은 우리 몸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늑연골하고 비연골. 우리가 늑골에도 연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코. 우리의 코도 연골이 있기 때문에 비연골이 많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탄성연골, 우리 귀 있죠, 귀. 이런 데 다 연골이잖아요. 이런 거는 탄성연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섬유연골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대나 건이 관절 인접부에 부착을 해서 추간판이나 추골결합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섬유연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골 중에도 골단판은 성장판인데 성장 만료되면 완전히 골아돼서 뼈로 되는 부위를 이제 골단판 따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요. 어떻게 근육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1챕터 끝나니까 근육. 사실 근육을 제가 그림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근육을 이게 공부를 완전 안 하자니 그림을 신체적인 부위를 안 하자니 어느 정도 한두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부위가 뭐 상지에 있는 근육에 해당하는 것, 하지에 있는 근육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해줄 건데 근육은 우리 몸에 이제 힘줄로 되어 있고 뼈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근육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육. 왜 근육이 있어야 살도 빼고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가 BMI가 낮아지고 근육이 떨어지니까 살도 안 빠지고 연소가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근육이 이완되면 펴지고 이런 역할도 있고요.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하게 하는 역할도 근육이 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분류를 할 건데요. 수위근과 불수위근, 심근 3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수위근은 그야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수위근, 골격근, 횡문근이라고 표현하고요. 불수위근은 앞에 불자가 붙었죠. 내 마음대로 의지와 상관없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움직이지 마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기 있죠? 장기 중에 연동운동도 하고 얘네들 내가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그러는 불수위근, 우리의 근육, 장기, 혈관 운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심근은 왜 따로 빼놨냐? 심근도 불수위근 하나 포함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독특해요. 지금 불수위근 두 번째는 자율신경의 잘 지배를 받는다고 했지만 심장은 자율신경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이 끊겨도 얘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빼놨어요. 신장에서만 볼 수만 있는 거라서 심근은 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수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저희가 근육 그 모양을 조금 그려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지에서는 뭐 광배근부터 승모근, 우리가 뭐 극하근부터 시작 몇 가지 좀 봐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책에는 좀 탑재를 해놓을 거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챕터 마무리하고요. 10분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